그럼 사실 이 수학적인 머리를 제대로 쓸 수 있는 수학적인 머리를 고등학교 때 발현하기 위해서는 얘가 조건절, 어떤 막 이런 그죠? 거. 되게 네네.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럼요. 수학은 다 조건절이에요. 그러니까. 뭐뭐 하면 뭐뭐 네, 해라. 중등, 고등 끝까지 가는 이제 고학년을 거쳐서 음. 그런 어떤 탄탄한 기본기, 수학의 기본기를 만들어주는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키워드가 있다라고 하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수학 전문가 선생님 한 분 모셨습니다. 오래된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알고 계실 텐데요. 네, 쑥쌤TV 운영하시고 현재 데카르트 수학 책방 운영하고 계시는 정유숙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그렇죠, 간단하게 그렇죠.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저는 한 24년 정도 수학학원 운영했었고 2년 전부터는 데카르트 수학 책방에서 책방지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이거 오랫동안 이제 교육 전문가 선생님들도 많이 만나뵈셨고 네. 특히나 전국에 있는 공사교육 선생님들과 계속 소통을 꾸준하게 해오시는 네. 데다가 최근엔 또 대학원 진학하셔가지고 네, 맞아요.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서도 선생님들하고 같이 맞습니다. 하죠. 그래서 다양한 전국의 수학 학습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계신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또 오늘 아낌없이 진짜 이야기들 네. 많이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영어를 가르치면서도 수학 선생님들을 가끔 모시는 이유가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시킨다, 학습을 시킨다라고 하면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목이 또 수학이기도 맞아요. 하지만 전반적인 그 추상적인 사고 능력이라든지 뭐 비판적인 사고 능력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키워주는데 또 수학만한 과목은 없잖아요. 맞아요. 예, 아이들이 가장 또 힘들어하는 게 또 수학 과목이기 때문에 예, 선생님께서 오늘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선생님, 융합형 인재가 굉장히 뜨고 있는 요즘이고, 앞으로도 그럴 거잖아요. 네. 사실은 그 수학적의 사고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만큼은 누구도 부인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최근에 이제 들은 얘기인데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이시래요. 문과 출신 프로그래머도 있고 이과 출신 프로그래머도 있는데 이제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 중에서 수학을 되게 잘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냥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대요. 근데 거기서 수학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는 얼마나 복잡하냐의 차이가 있대요.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시는 분일수록 굉장히 단순한 구조로 몇 개의 패턴으로 딱 이루어지게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수학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반화고 여러 번 똑같은 방법을 통해서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같은 걸 해서 최대한 시행착오를 줄여나가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수학이랑 관련된 것들이죠. 아,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수학했을 때는 사실은 입시에 가장 결정적이기 때문에 네네. 많은 부모님들이 또 이걸 생각을 안 하실 수가 없고 현실적으로 또 필요한 과목이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 보통 이제 수학적인 사고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해서도 많이 강조하시고 실제로 그쵸. 그거를 실천하시는 가정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네네. 선생님이 그동안 이제 많은 분들과 소통해 오시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 게 이제 고학년이 되어서도 혹은 중등 고등까지 쭉 가는 수학머리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수학은 되게 어려운 거고 원래 그리고 고차원적인 사고를 요구해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뭐 사고력 수학을 해서 애를 머리를 키워준다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렸을 때의 모습과 고등학교 때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사실 이 수학적인 머리를 제대로 쓸 수 있는 수학적인 머리를 고등학교 때 발현하기 위해서는 얘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장을 해야 되느냐. 첫째는 나이에 맞는 교육을 해야 돼요. 이 나이에 맞는 교육이라는 게 뭐냐면은 몸뚱아리 나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근데 아이가 아직 유아인데 어떤 시험을 봐야 돼. 그래서 막 연습장에다가 막 줄줄이 해가지고 연산 문제를 풀어. 그건 유아에게 맞지 않아요. 유아는 일단 활동을 하든지 만져보든지 직접 세보든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하고 이걸 계속해 안 돼요. 이런 수학적인 사고가 안 돼. 수학적인 사고력은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반화라던가 그리고 실험을 하기 전에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그런 걸 사고 실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시행착오의 횟수를 줄여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맨날 만져만 보고 있어. 안 되죠. 그럼 이제 몸뚱아리 좀 컸어. 그게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의 목표는 뭐가 되는 거냐면 학교에서 하는 그런 어떤 형식적인 수학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32 빼기 18 이런 게 있다고 해봐요. 네네. 그러면 그냥 계산해서 답을 맞추는 게 아니고 네. 얘를 갈라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뺀단 말이에요. 그게 초등학교 2학년에 나와요. 그렇군요. 근데 초등학교 2학년 교과서에는 그것을 식으로 써서 표현을 해요. 절대 사실 맞지 않거든요. 보통 초등학교 2학년 애들 그걸 식을 이해를 못 한단 말이에요. 자, 31 빼기 18을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30에서 10을 빼고 2에서 8을 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30에서 10을 빼는 게 아니라 20에서 10을 빼고 12에서 8을 뺀다는 식으로 얘를 갈라야 돼. 근데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얘를 내가 식으로 20 빼기 10 더하기 12 빼기 8 이렇게 식으로 애들 못 쓴단 말이죠. 그렇군요. 근데 그런 거를 요구해요. 2학년 1학기 5단원에서. 그런 게 이제 학교 교과서에 나오는데 이때 당장 못 하더라도 초등학교 2학년까지는 적어도 학교에서 얘기하는 수학적인 표현들 더하기 빼기 곱하기 그리고 등호가 들어간 어떤 식의 표현들에 얘가 노출이 돼야 돼. 그런 거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자기가 어렸을 때 만지고 부시고 했던 것들을 수학적인 표현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 본인이. 아. 근데 맨날 더하기 빼기 있는 것만 풀었던 애들 있잖아요. 있는 것만 풀었던 연산이 애들. 보통 그렇잖아요. 네. 학습지 같은 거. 네. 근데 네네. 그런 방법으로 풀기만 네. 했던 애들은 그렇게 만들어내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군요. 네. 이런 능력을 얘가 이제 8부세까지 좀 키워요. 그러면 이제 얘가 그 사이에 이제 수학적인 표현도 늘고 기호에 대한 이해도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약간 이제 여물어져. 그럼 3, 4학년 때는 뭘 하느냐? 3, 4학년 때는 본격적인 수학 개념들이 나오죠. 그게 용어의 형태로 나오는 거예요. 아. 개념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그럼 수학 문해력이라는 말도 그렇죠. 그때 연결되는 네.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문해력을 키우면 안 되고 그때는 용어를 기반으로 얘가 수학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보면은 언어나 기호와 조금 더 연결되는 그렇죠. 그런 시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한 2년을 트레이닝을 또 해요. 네. 그렇게 하면서 얘가 어떤 사고가 생기냐면 분석적인 사고도 좀 생기고 뭐 귀납적으로 생각하는 힘도 늘어나고 이렇게 하면서 5, 6학년 때 비로소 이제 연역적으로 이 연역적인 사고가 이제 진짜 수학의 사고거든요. 네네네. 어떤 공식을 만들어냈어. 공식을 만들어내는 것까지가 귀납적으로 만들었어. 근데 이 공식을 활용하면 내가 이 네모 대신에 어떤 수를 넣어도 식이 항상 성립하는구나. 얘가 이걸 이해해. 그래서 그 공식을 활용할 수 있어. 이 과정이 돼야 얘가 비로소 이제 중학교 수학을 할 수 있는 머리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뭐 대치동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학군지에서 굉장히 좀 선행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떤 이런 교육 과정을 만들 때 아이들의 나이를 나눌 때는 일반적인 나이를 나누는 거잖아요. 근데 애들을 이렇게 딱 들여다보면 어떤 친구는 그 나이를 선회하는 몸을 갖는 애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애가 8살밖에 안 되는데 이해력이 3, 4학년 수준이야. 그런 애들이 있고 애가 3, 4학년인데 8살밖에 안 된 이해력이 이게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네요. 그런데 선행을 할 때 근데 우리 애가 너무 빨라. 그래서 하면 상관이 없는데 옆집 애가 빨라. 우리 애도 해야 돼. 근데 애가 몸뚱아리 나이가 너무 느린 애야.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선행할 때 이제 가장 좀 우려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건 어떤 부분이냐면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없이 그냥 동네에 제일 유명한 학원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걸 목표로 삼아서 하는 건 되게 위험한 거다. 그래서 이제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어떤 애는 맞고 어떤 애는 안 맞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일반화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몸뚱아리 나이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네. 이 과정에서 생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수학적 사고가 발전돼 가는 거예요. 수학적 사고력의 종류만 9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수학적인 사고는 되게 차원 높은 것만 생각해. 근데 여러분 봐봐요. 계단도 하나부터 가야 되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10계단 뛰어오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고력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 맞아요. 눈에 안 보이는데 계속 멀리만 바라보고 해. 네. 그러니까 당연히 힘든 거지. 그리고 세월이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미 3, 4년이 지난 후에 어머 우리가 그렇게 할 거야. 그럼 때는 이미 늦었어. 그런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수학의 이왕이면 나이를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문해력에 대한 부분. 이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럼요. 예. 어쨌든 수학은 기호로 된 거고. 네. 그죠? 글자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하나의 추상적. 기록이고 예, 그렇죠. 추상적이기 예, 때문에. 그게 너무나 추상적인데 네. 애들이 문자를 익혀요. 자기 모국어를 가지고 문자를 익혀요. 그럼 문자를 가지고 글을 읽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글을 쓰죠. 이 과정에서 얘가 기호라는 걸 숙달되는 과정을 사실은 배우는 건데 그런 과정이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그냥 수학
문제를 받아들여요. 공식에 따라서 네. 문제풀이를 그러다 하고. 보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요즘은 보니까 트렌드가 또 있더라고. 나 진짜 그래요? 수학 교육에도 트렌드가 있어요. 여러분. 네네. 네. 보면은 아주 애기들 때는 연산을 엄청 해. 그러니까 문장이 별로 없는 연산. 왜냐면 애들이 일찍 시작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게 연산을 막 하다가 갑자기 이제 초등 거를 해요. 근데 초등 거를 하다가 심화를 또 한대. 근데 이놈의 심화가 문제가 보통 긴 게 아니에요. 문장제로 되어 네, 있어서 엄청 길다라는 예. 말씀이시죠? 근데 이 문제에 들어가 있는 이 문장들이 굉장히 문법적으로 옳은 문장들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영어, 여러분 영어에 보면 본문 있잖아요, 본문. 네네네. 본문이 되게 본문. 어려운 거죠. 조건절, 막 이런 그죠? 거. 되게 네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 본문이? 그럼요. 수학은 다 조건절이에요. 그러니까. 뭐뭐 하면, 네. 뭐뭐 해라, 이런 거. 맞아요. 그리고 본문은 애들이 이해가 원래 잘 안 되는데, 어렵죠. 수학이야. 더 이해가 가. 그러니까 그 심화 자체가 나쁘다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거에 너무 노출이 되잖아요. 문해력도 없는데 심화를 풀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더 수학을 싫어하게 되는 어떤 악순환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좀 맞아요. 들어요. 그러니까 이 네.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네, 거죠. 네. 그럼 이 순서가 바뀌었어. 문해력을 좀 키우고 그 다음 얘가 문장지를 접했어. 네. 그러면 굉장히 자연스럽죠. 아하. 문해력이 네. 이미 큰 상태. 예를 들자면 우리 책방에 어떤 책이 있냐면 셜록 홈즈 퀴즈 책이 있어요. 네네. 이 책이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하나는 네. 셜록 홈즈고 하나는 네. 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들어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암호를 풀어야 돼.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이걸 볼 때는 문제라고 생각을 못 해요. 그냥 퀴즈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네들은. 그렇군요. 그쵸? 네네네. 왜냐하면 그 퍼즐을 푸는 거니까. 그렇네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땐 문장제야. 오. 거의 절반 정도가 다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아. 네, 그걸 이해해야 얘가 여기서 암호를 해결할 수가 있어. 근데 그게 딱 제가 볼 때 3학년 애들이 하기 좋거든요. 아. 근데 그거를 잘하는 애들은 문장제도 100% 잘할 수밖에 없죠. 그러네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문해력이 그 정도는 쉽게 해결을 하는 거니까. 근데 3학년인데도 여전히 나는 그런 책을 보면 어려워.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여러 번 반복해서 문장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나중에 중등, 고등 끝까지 가는 이제 고학년을 거쳐서 그런 어떤 탄탄한 기본기, 수학의 기본기를 만들어주는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키워드가 있다라고 하면 하나만 얘기해야 되는 건가요? 예를 들면 가슴 이제 아프다. 딱 직관적으로 부모님들께서 네. 딱 이해할 수 있는 하나가 있다면 일단은 문해력이에요. 그렇네요. 네. 그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책을 쓴 게 이제 문제 없는 이번에 수학책이라는 수학책 책을 내셨습니다. 썼어요. 네네네. 그 책에 보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친구들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중학생 이상까지도 읽을 수 있는 책들을 정리를 했는데 네. 이거를 우리가 하면서도 제일 많이 봤던 현상들 그것들이 어떤 게 있었냐면은 애들이요 되게 저는 수학을 되게 잘해요 하고 왔는데 막상 책을 보잖아요. 그럼 책을 보면 한두 장 보고 재밌겠다 그러고 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문해력 있는 친구들은 그 책을 끝까지 앉아서 봐요. 앉아서 보면서 거기 있는 문제를 자기 노트가 있어. 노트를 들고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거기다가 문제를 풀어봐. 그렇구나. 이게 찐이에요. 왜냐하면 수학책에는 어쨌든 문제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군요. 그 문제 상황을 풀다 보면 당연히 수학 기호가 등장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애들이 보기가 싫잖아요. 그렇죠. 보기가 싫으니까 어때? 그냥 재밌네? 그리고 스토리 위주로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죠. 보통 그럴 것 같은데. 보통 그럴 것 같죠. 근데 고학년이 됐는데 이걸 그냥 스토리 위주로 책을 봐. 그 친구는 수학 문해력은 조금 떨어진다. 네네. 라고 볼 수 밖에 있어요. 없지만 네. 그 와중에도 호기심을 유지한 채 네, 막 계속 그걸 풀어내는 이제 풀어내는 아이들은 아이들이 있어요. 어떤 아이들인가요? 그런 아이들은 이제 원래부터 수학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네네. 그러니까 어려운 거를 보면은 모르겠다 하고 자빠지는 게 아니고 네. 그거를 어떻게든 해결하고 넘어가야 그 다음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하려고 하는 애들인 거예요. 과제 집착력이 좀 있는 네. 친구들이네요. 또 어떤 게 있냐면 복잡한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흥미를 느낀 애들이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걸 즐기는 건가요? 네, 즐기는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내가 어려운 걸 만났어. 네. 나 이거 해결하면 네네. 나 짱 아니야? 이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본인은 너무 치열하게 그 상황이 즐거운 거예요. 네. 이런 친구들이 이제 정말
가면 갈수록 수학을 그렇네요. 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우리 아이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이과형 머리를 이제 가진 아이들이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네네. 그럼 보통 평범한 엄마들이 우리 아이도 이런 이과형 문제 네. 해결력을 좀 어렸을 때부터 좀 갖추게 해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초등학교 한 1, 2학년까지는 네. 예를 들어 수학책을 봐도 내 수준보다 조금 더 쉬운 거. 네, 그래서 수학은 되게 재밌고, 네, 뭐, 이미지도 많고, 이런 맞아요. 책들을 보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 패턴을 찾는 거죠. 네네. 왜 이미지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수학책에 나온 이미지는 그냥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여기 안에 왜 이런 게 있을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게 하는 게 1, 2학년 때는 더 좋고요. 그러면 그림책에도 약간 수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그린 거죠. 그림책을 많이 네, 보는 네. 게 좋고. 네, 네. 그리고 그거를 그냥 읽고, 한 번 읽고 땡 절대 안 돼. 못해도 10번은 읽는 거예요. 그런 그렇군요. 책을. 한번 그런 봤던 대표적인 책을. 책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한두 개만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네. 학년을 초월할 수 있는 네, 책. 네, 네. 신기한 숫자나무. 신기한 숫자나무. 예, 이거 이번에 저희가 발굴해가지고 오, 해설을 네네네. 붙인 책인데 네네. 이 책은 5, 6세 애들부터 초등학교 5, 6학년까지 볼만해요. 오, 좋네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 안에 곱셈, 뭐 약수배수 그 안에 다 들어있어. 네네네. 근데 그림이 예뻐. 그림 예쁘고 뭐 고양이, 쥐 막 이런 애들 막 나오고 어린 애들은 그냥 그게 예뻐서 보고 고양이 세고 생쥐 세고 요런 맛에 보고 네. 그리고 또 그 나뭇가지의 어떤 패턴들을 찾아낼 수 있어요. 제가 직접 애들하고 해보니까 7세 정도는 좀 넘어가야 이 패턴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그러면 초등학교 한 2학년 정도 됐어요. 얘는 곱하기를 배웠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 진짜 그 나무에 있는 가지 모양을 갖고 곱하기로 나타내보고 오. 그리고 얘는 이제 5학년이 됐어. 네네. 5학년 정도 되면은 거의 중등 선행을 했다고 봐야 돼요. 요즘 애들이. 어. 왜냐면 중등 1단원이 소인수분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소수 정도는 알아. 맞아요. 그거를 소인수분해로 표현할 수 있어요. 오, 되게 식으로 신기한 다. 책이네요. 그런 책이 진짜 좋은 책인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 사서 보고 또 봐서 내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를 남기는 거. 그러면은 네. 그런 책들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뭔가 해치워 버려가지고 딱 책장에 안 넣어두는 돼. 책이 아니라 평소에 그냥 두고 보는 네. 그런 책들을 아이들마다 한두 개씩 갖고 있으면 그러면 참 좋겠죠. 그러네요. 그리고 정독하는 습관을 좀 들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그 다독에 목숨 거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 이해가 안 가는데 왜 그럴까 제가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네. 뭐 도서관이든 학교에서든 보면은 책을 많이 읽는 애들한테 다독상을 주잖아요. 아, 그쵸. 저는 그게 조금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이 읽으면 뭐하냐. 생각 없이 그냥 그 책만 읽은 책을 읽어서 그냥 얘가 줄거리를 안 걸로는 깊이 있는 사고를 할 수가 없어요. 줄거리는 정말 만약에 사고력에 1단계에서 10단계가 있잖아요. 줄거리는 2단계, 3단계면 끝이에요. 그렇죠. 그 안에서 이게 어떤 이면을 갖고 있는지, 이 그림이 나중에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뭐 곱씹어보고 저런 해보고. 생각들을 해봐야 네. 되는데 그런 것들을 꼭 해보셔야 돼요. 이걸 네. 늦어도 3, 4학년까지는. 네네. 그래야 정말 5학년 이상이 됐을 때 어려운 책들을 만나면 보통 애들이 어렵다고 느끼는 책들이 아마 대부분 비문학에 관련된 책들일 거예요. 네, 네네. 그럼 비문학 책들 뭐 사회, 역사, 뭐 과학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책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책들이 어려운 이유는 책의 구조가 되게 논리적이기 때문인데 이 논리적인 구조를 읽어내는 것도 수학적인 사고에 해당이 돼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 논리적인 구조를 이해해야 얘가 논리적인 글쓰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5, 6학년 과정에서는 적어도 논리적인 글과 논리적인 글쓰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얘가 만들어 놔야 나중에 이제 학교에 가서 중학교에 갔을 때 그렇군요. 수행이든 뭐든 하기가 네네. 훨씬 수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즘에 굉장히 유행인 선행이라든지 심화에 목숨 거는 것하고는 약간 동떨어진 얘기다라고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지만 오히려 그런 하나를 읽어도 한번 찬찬히 곱씹어 보면서 생각하면서 읽는 읽기가 단 몇 권이라도 어린 시절에 충분하게 있으면 수학 머리를 좀 키울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할 때 좀 자료를 남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기록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사람들이 그냥 읽었어 도장 꽝. 안 돼, 안 돼. 독서 기록장에 한 줄 안 돼, 안 돼. 남겼어. 그러지 네. 마시고 네. 내가 이번에 이 책을 읽었는데 이 책에서 어떤 부분이 굉장히 남았어. 수학책 하나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네네네. 5학년 애들이 읽을 수 있는 책 중에서 쓸모 있는 수학만 하겠습니다. 이런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은 재밌는 게 이제 그래픽 노블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식인데 네네. 이게 다 이렇게 생긴 게 아니에요. 이 중간중간에. 앞부분에 스토리에 대한 부분은 줄글이고요. 그래요? 수학에 대한 부분은 그래픽 노블로 되어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이걸 그림으로 이해를 돕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보면 이제 22명의 친구들이
수학 문제를 만들어서 질문하는 게 있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 책으로 엮은 거예요. 그럼 이 안에는 22개의 수학 문제가 들어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이거를 처음에 내가 읽었을 때는 첫 번째나 두 번째 친구의 얘기가 내 눈에 확 들어왔어. 그래서 그 부분에서 나온 어떤 수학 문제가 너무 나는 괜찮았어. 그럼 그 책에서 나온 그 부분을 정확히 뭐라고 하는지를 이해를 정확히 하는 거야. 그래서 내 말로 그걸 표현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은 거죠. 제일 최고죠. 네.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또 읽어. 다음에 또 읽다가 보면은 내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던 예를 뭐 한 중간쯤에 가장 마지막 수는 무엇일까? 뭐 이런 게 나왔어. 처음 읽을 때는 별로였는데 네네. 두 번째 읽을 때는 이게 눈에 들어왔어. 그럼 이거를 좀 깊게 봤어. 이거 여기 보면 이제 선생님이 나타나가지고 네, 얘기를 네. 한단 말이죠. 그럼 그 선생님의 이야기에서 내가 전에는 이해를 못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이게 머리에 안 남았던 거야. 근데 이번에 읽으면서 뭔가가 이해가 탁 됐으니까 얘가 남은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 부분을 또 기록에 남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의 어떤 꼬리를 잡아서 그 생각을 훅 날리지 마시고 딱 잡아서 그걸 잠깐 짧은 내용이라도 기록을 남기는 훈련. 수학 일기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좋아요. 네네네. 그런 거 네. 좋죠. 좋네요. 네. 사실은 보통 이제 많이 바뀌었나 싶었는데 여전히 잘못된 선행 문화가 많은 아이들이 수학을 더 싫어하게 만드는 그런 시류가 있잖아요, 선생님. 그런 부분도 있죠. 네. 근데 처음에 첫 단추가 중요하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네. 이 첫 단추를 좀 아이들이 흥미를 느낄 만한 그런 네. 책을 아이들의 일상에 조금 넣어주셔가지고 네, 같이 네. 재미있게 활동해주는 부모님들이 같이 대화 나눠주시고 네. 생각을 좀 사고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일상만으로도 아이들이 나중에까지 오래오래 가는 수학머리 갖출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특히나 두 가지 아이들이 잘 못해요. 분석적으로 읽는 거. 그거 잘 안 되고. 네. 그리고 얘가 왜 비판적일 수밖에 없는지. 이런 부분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애들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옆에서 좀 같이 보시면서 왜 이건 이런 건데? 왜 저건 저런 건데? 하고 딱딱 집어주기만 해도 아이들이 멀리 인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부모님의 도움이 사실 좀 필요해요.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간에 그런 자세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렇게 해야 사실 일상에서도 다른 것에서 의문을 갖거든요, 아이들이. 맞아요. 근데 그거를 어디서 배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부모님만이라도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같이 책을 읽는 자리를 만들어 본다던가 네. 아니면은 너는 이번에 어떤 생각이 들었니? 나는 이게 되게 신기하더라. 이런 얘기라도 해야지. 애들한테만 너는 어땠니? 맨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말 제대로 안 하면 답답해 하시고. 네, 그럼 거기서. 되게 피상적인 얘기밖에 못 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 우리한테 문제는 이 피상적인 걸 넘어서 그 밑으로 들어가는 걸 그걸 안 해본다는 얘기인 거예요. 제가 그렇죠. 말하는 거. 그리고 어른들은 예. 이렇게 안 해도 깊이가 보이니까. 네. 애들은 일부러 뚫어줘야 그게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게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요. 네, 너무 안타깝죠. 네. 그러니까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거를 스스로 이제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네. 부모님이 옆에서 이제 네. 부모님의 언어로서 네, 좀 그렇죠. 연결다리를 좀 해주시는 네. 그런 연습을 좀 하시는 게 좀 필요하시겠다. 그리고 그게 이제 문제집이 아니고 네. 책이면 더 네. 좋다는 거죠. 그 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아이들의 문해력도 키워줌과 동시에 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복문이라든지 복잡한 문장에 대한 이해력도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훨씬 더 끈기 있게 수학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된다. 네, 네, 이런 맞아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예, 선생님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네. 아이 수학 때문에 고민하시는 많은 부모님들께 한 말씀.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과연 한 말씀 네네네.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트렌드가 아무리 바뀌어도 아이의 가장 큰 환경이 부모라는 건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절대 나는 시간이 없어. 내가 너무 바쁘니까 안 될 것 같아.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나는 문과였으니까 수학이 안 될 것 같아.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아무리 모자란 어른이라도 애들보다는 사고력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 높은 사고력을 아이들에게 전수해 주시는 그런 부모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어쨌든 선생님 이번에 책 내셨는데 문제없는 수학책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아이들 어떻게 가이드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실 때는 이렇게 책 보시면서 도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가끔 또 나오셔서 또 좋은 말씀 해주실 거라 믿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